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모의평가 사회문화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어요. 그쵸? 이런 말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 좀 평이했다 이런 말 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면 학생들 수준에서는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좀 뿌듯한 것이 무엇이냐면, 공부를 하면서 성공 경험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부한 만큼 그걸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 좀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더 열심히 공부하는 자극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에서 조금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그래도 역시나 문제 풀고 결과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고 또 보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완벽히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설 강의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설 강의를 보고 분석하는 것이.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네, 이 문제들이 어떻게 수능에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또는 어떻게 변형돼서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계속 따라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안 나오면 뭐 섭섭한 거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문이 길어서 막 걱정을 했는데 걱정할 필요 없었더라고. 기체가 초고온의 에너지를 받으면 기체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띠는 상태가 되는데 이를 플리스마라고 한대요. 태양에서는 플리스마 상태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된대요. 여러분, 여기 인간의 의도 의지가 개입됐습니까? 태양에서는 플리스마 상태에서 이런 에너지가 방출된대. 인간의 의도 의지와 무관한 맞아요. 자연현상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고, 핵융합 발전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고효율의 에너지를 얻으려는 것인데, 우리 과학자들이 인공태양을 구현하려고 노력한 결과 언제 초고온의 플리스마 상태를 최장기간 유지시킨데 성공했다. 자, 뭐 찾아보라고? 동사 찾아보고, 수로 찾아보고, 그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과학자들이 성공했대요. 그렇죠? 사회문화현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일정한 조건에 이르면 플리스마로 변화한다. 기체가 일정한 조건에 이르면 플리스마로 변화하는 거. 인간의 의도 의지와 무관합니다. 자연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핵융합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플리스마를 실험로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인데, 연구자들은 플리스마를 안정적으로 제어한대요. 수로죠. 누가? 연구자들이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사회문화현상입니다. 안 틀릴 거지. 그치?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이고요.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자연현상은 몰 가치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들렸고요.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에 비해 니은은 사회문화현상이니까 예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한 건 자연현상의 특징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아니고요. 3번 갑니다. 디귿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디귿은 리을과 달리 보편성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편성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편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의 공통점. 그래서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리을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현상이에요. 기억과 같은 자연현상과 달리, 그렇지. 사회문화는 개연성, 확률성. 절대 틀려서는 안 되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과 같은 현상 자연현상이고요. 사회문화현상과 달리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 너무나 많이 풀었던 달리 경험적 자료하면 무조건 틀리게 되겠습니다. 현실에 존재하고 관찰 가능한 자료로 자연현상이나 사회문화현상이나 모두 연구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공통점이 두 가지 나왔어. 보편성이 나타난다. 그리고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공통점도 체크해 두고. 좋아요. 이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조사과정 문제가 1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다행히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갑은 소비활동으로 느끼는 행복이라는 연구 주제 설정했고요. 관련 연구 검토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비활동으로 느끼는 행복감이 소비활동 유형별로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했고, 가설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무슨 활동으로 느끼는 소비활동을 할 때 행복감이 높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설 검증을 위해서 성인 2,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거 한번 해볼까? 기억 단계에서 연구 주제 설정할 때는 디귿 가설 검증할 때와 달리, 자, 우리 연구 과정에서 같이 개입해도 되는 단계랑 반드시 같이 중립해야 되는 단계 구분했습니다. 연구 주제 설정할 때는 자신의 관심사가 반영되는 거지. 그치? 같이 개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틀렸죠? 두 번째. 니은 관련 연구를 검토했어요. 이게 뭐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다시 분석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이걸 뭐라고 불렀어? 2차 자료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여기서 설문조사를 한 건 이 연구자가 직접 수집해서 최초로 분석할 거야. 그걸 뭐라고 불러? 1차 자료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맞는 얘기 됩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수준은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50%를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했고 낮은 집단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구분해 놓으면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라고 해버리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어디서 나오는 거야? 실험법에서 나오는 거지. 실험법은 뭐야? 독립변인에 대한 인위적인 처치가 일어나야 돼. 그런데 여기서 뭐? 그치, 설문조사, 질문지법 썼습니다. 질문지법 썼는데 갑자기 실험집단, 통제집단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소비활동 유형은요, 일상적 소비, 생활용품 구입 등 과 또는 문화적 소비, 여가활동비 지출로 구분했고요. 각 유형별 소비활동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5점 척도, 점수가 클수록 행복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자료 분석 결과 일상적 소비활동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2.6, 그냥 이건 일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크게 뭐 이렇게 느끼지 않나 봐요. 근데 낮은 집단에서는 3.6으로 나타났고요. 문화적 소비활동, 예를 들어서 막 뮤지컬 25만 원짜리 막 이런 거 보는 거야. 네, 느끼는 행복감은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편인데 낮은 집단에서 아 괜히 이 돈 썼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쵸? 그래서 문화적 소비 활동으로 느끼는 만족감은 어디?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가설은 A가 일상적 소비면 기각되고 문화적 소비면 수용된다. 가설 한번 가서 볼까요? 가설.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행복감이 높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지, 문화적 소비라고 만약에 들어가면 이거 가설 딱 맞아떨어지지. 근데 일상적 소비라고 들어가면 가설 안 맞아떨어지지. 바로 그겁니다. 너무 쉬워서 깜짝 놀랐어. 이 정도.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에서 여러분 4번 고르면 돼. 좋습니다. 3번 문제부터 연계 문제가 나와요. 연계 문제 여기에다가 우리 수능 특강 한 권에서 연계됐기 때문에 수능 특강 페이지하고 번호 옆에다 쓸 건데요. 여러분 해설 들으면서 수능 특강 바로 옆에 보고 이렇게 펼쳐서 보셔도 됩니다. 보면서 에이 이게 연계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연계는 문제가 완전 똑같거나 내지는 내가 그 문제 봤는데 이거 느꼈어 안 느꼈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수능 특강에 이 문제를 풀면 충분히 여기 이 문제도 풀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의의를 더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능 특강에 있는 모든 문제를 암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자,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수능 특강 15페이지 4번 문제. 15페이지 4번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문제 풀면 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고요. 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생각하면 돼?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지. 자, 읽어볼게.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은 재화나 권위 또는 권력과 같은 희소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배운 그대로 나왔습니다. 서로 끊임없이 투쟁한다. 지배, 피지배, 희소 자원을 두고 갈등, 대립. 끝났어요. 두 집단의 이익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너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집단이 더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집단이 덜 가져와서 갈등 필연적이다. 끝났죠. 그렇죠? 네, 갈등론. 따라서 A는 갈등론 됩니다. 근데 이 칠판 왜 이렇게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사회체계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어? 균형 상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대, 긴장, 모순, 투쟁과 같은 갈등은 일시적이다. 갈등 나왔다고 해서 갈등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전체적인 흐름은 균형이 기본이다라고 나온 거예요. 따라서 갈등은 균형을 유지하려는 사회체계의 속성으로 인하여 머지않게 이 갈등이 있더라도 조화롭게 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말만 보고 이것도 갈등 할 건 아닌 거지. 그렇지. 따라서 B는 뭐야? 기능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해볼게. 1번 A 상황정의. 상황정의 누구 거야? 상징적 상호작용론 거니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균등한 분배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자, 이거 어디랑 연결시켰어요? 4단원. 사회 불평등을 보는 기능론의 관점과도 연결시켰습니다. 1단원 문제이면서 동시에 4단원 문제야. 정답은 여러분 2번입니다. 요거 찾는 거 쉬웠는데 선지 찾는 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네, 봐요. 희소가치의 불균등한 분배가 불가피하다. 그렇지.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을 불가피하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가치 있는 게 희소해.
그래서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희소 가치를 누구를 많이 가져가, 차등분배, 누구는 적게 가져가는 게 불가피해. 이게 기능론의 입장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제시문은 1단원에서 배웠던 건데 선지 자체는 4단원이 나와서 이거 연결시키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A는 B와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고 비판받는 거 뭐예요? 그렇지, 기능론이 그렇지. 조화롭고 균형적이고 안정적이야. 누가 그래? 기득권층이 그러잖아. 기득권층의 논리구만 이라고 비판받는 건 기능론입니다. 따라서 틀린 거야. 다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A와 달리 질서와 안정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지. 얘는 급격한 사회 변동, 얘는 점진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이고요. 다음 갑니다. A, B 모두 개인에 대한 사회 구조에 영향을 간과해? 아니지. A, B 모두 뭐예요? 거시적 관점.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 거시적 관점입니다. 따라서 정답 2번. 정답에 의미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얘가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작년 수능,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얘 재등장하기 시작해서 지금 6월에도 나오고 있어요. 3번 연달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관료제 탈관료제고요. 2단원의 문제죠. 그쵸? 얘 계속 안 나오다가 작년 9월부터 연달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65페이지, 수특 65페이지 6번 연계되어 있는데 충분히 그 문제나 이 문제나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기업은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되어서 나왔고요. 이게 힌트예요. 업무의 범위와 분담 체계를 개별 담당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대.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치, 전무나 분업화되고 문서나 규약에 따라서가 아니야. 어디냐면 탈관료제가 A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동그라미 기업의 의사결정은 관리자 중심이래요. 위에서 결정해. 그리고 모든 표준화된 규약과 절차. 이런 게 바로 키워드 바로바로 나오는 거지. 따라서 B가 관료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에 비해서 외부 환경 변화에 그렇지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정보사회로 변하면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거야. 맞아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공통점이야. 공통점. 자, A나 B나 다 뭐야? 공식 조직의 운영 원리야. 회사, 어떤 기업, 여기도 어떤 기업이란 말이야. 어떤 기업 하고 나옵니다. 공식 조직의 운영 원리야. 공식 조직은 당연히 공식적 규범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달리가 아니란 말이야.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을 발휘하기에 용이한 건 어떤 거예요? 이거 봐. 자율적으로 뭐 한대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A, 탈관료제에서 그렇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B는 A와 달리, 자 봐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것도 공통점입니다. 예. 1번 문제도 그랬고요. 이 4번 문제에서도 공통점 체크해 두는 거야. 공통점. 자, 둘 다 뭐야? 기업이야. 공식 조직 운영할 때 어떤 관료제로 운영하건 탈관료제로 운영하건 효율성을 추구해야지. 그치? 달리가 틀렸어요. 연공서열 누구 거? 그렇지. 관료제 거. B라고 해야 되고요. 성과나 능력에 따른 보상은 탈관료제입니다. A입니다. 반대로 썼기 때문에 틀렸다. 정답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이 역시 연계 문제입니다. 88페이지 3번 문제 연계되어 있고요. 물론 88페이지 3번 문제 기본 문제로 이 문제가 훨씬 쉬운 문제인데 이 문제 통해서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연습했다면 이거 조금 더 고난도는 아니죠. 예, 기출에 엄청 많이 나왔던 유형이기 때문에 자 문제 풀어볼게요. 각국에서는 종교가 계층별 생활 양식을 비롯한 사회생활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화의 속성일까? 여러분 이게 변동성이겠어? 변동성은 문화 요소가 사라지거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건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이잖아. 그렇지? 전체성이 드러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틀렸고요. 예컨대 이 종교가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친대요. 예컨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종교 교리에 영향을 받아서 이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치니까 육식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 사람들은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고상하게 보이려고 직장 등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식사할 때는 채식을 당연시한다. 이런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거지. 그치?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할 때는 일부러 육식 안 하고 고상해 보이려고 채식을 당연시한다. 이게 바로 뭐야?
공유성입니다. 공유성.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2번이에요. 공유성을 찾기에 좀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선지들 분명히 틀리거든. 또 가볼게요. 그런데 최근에는 스마트폰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스마트폰하고 나왔어요. 뭐야? 물질 문화지. 이거 비물질 문화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제도나 규범, 관념 이런 것들입니다. 틀렸고요. 비물질 문화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서 고기가 들어간 도시락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는 육식 문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한 상황에서 육식을 먹는 고기 막 이런 거 먹는 할 때 육식 문화 할 때 이 육식 문화는 좁은 의미예요. 고상하고 세련된 거? 아니지. 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지. 넓은 의미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래서 육식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한 상황에서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육류를 먹으려고 일부러 도시락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거 문화지체 아니죠? 문화지체는 뭐야?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는 굉장히 빨라. 그런데 비물질 문화가 못 따라가는 거. 그쵸? 그래서 도구, 기술은 빨리 가는데 규범이 못 따라가거나 그런 현상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공유성에 대해서 명확히 찾기가 혹시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지들에서 분명히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공유성을 자꾸 연습해서 보시면 이런 문제 같은 데서 보시면 아, 니은이 바로 공유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습이 필요한 거죠.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나왔어. 문제 보는 거 중요하다고 말했지? 그치? 자료 수집 방법 5가지 중에서 문제 보는 거 중요해. 빈민지역 네모 마을에서 가난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서 갑은 자료 수집 방법 A를요. 그 다음에 을은 자료 수집 방법 B를 사용하여 공동 연구를 했어요. 갑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자 힌트 어딨어? 계량화된 자료 수집이에요. 설문조사 끝났지. 따라서 A 뭐지? 갑이 사용한 A는 질문지법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주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했고요. 고령자가 많아서 주민을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면에서 설문조사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을은 네모마을 복지관에 4주 동안 매주 2회씩 방문해서 여기 있죠. 이런 게 힌트죠.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해요. 그렇죠? 마을에 오래 거주한 주민 10명을 따로 만나서 그들의 삶을 듣고 기록하고 했습니다. 뭘까요? 소수에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면접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거지.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A는 B에 비해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질문지법 해서 요즘 수능 완성할 때도 개념 정리할 때 이 질문지법과 관련해서 가장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설계된 거야. 사전에 미리 설계돼서 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네, 그 다음에 성별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미리 다 정해진 거야.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는 면접법에서 있는 거지 A에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A는 B와 달리 자 이거 달리가 틀렸지. 어디 중요해? 언어적 상호작용. 이라고 하는 거 얘네 둘의 공통점입니다. 예, 엄청 수특 뭐 이런 데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공통점. 얘네들이 완전 대비되는 측면이 많거든. 장점이나 단점. 얘의 장점이 얘의 단점이고 얘의 단점이 얘의 장점이고 막 이런 식으로 대비되는 게 많은데 이게 공통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는 것이고 B는 A에 비해서 구조화된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네, 얘가 구조화된 것이고 얘는 구조화 정도가 낮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는 거야. 그렇게 연결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는 A에 비해서 이게 통계 처리 아니죠? 질적 자료 수집하는 거니까 틀렸고요. 자, 공통점 써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 질문지법 통해서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 저 A 정당이요, B 정당이요. 이것도 다 주관적 인식이잖아. 삶의 만족도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 10점 만점에 10이요. 다 주관적인 거잖아. 질문지법으로도 면접법으로도 주관적 인식 조사할 수 있어. 정답은 5번 하면 됩니다. 자,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가볼게요.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개인 강조하냐 사회 강조하냐 보는 거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번에 완전 쉽게 나왔습니다. 77페이지, 수특 77페이지 4번 문제 연계 문제가 되겠고요. 이 문제 자체도 쉽습니다. 읽어볼게. 사회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식체계를 초월하여 개인의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끝났습니다. 또한 사회는 그 자체 논리에 따른 질서와 구조를 갖고 이를 통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뭐 강조하는 거야?
어디에 중점이 있어? 그렇지. 사회는 개인 바깥에 존재하고 있고 사회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쳐요. 사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강조하고 있는 무엇이다? 사회 실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기억 들렸지? 개인 강조하고 있잖아. 들렸고요. 사회 구조에 대한 자 이런 용어. 개인의 뭐 불가항력성. 불가항력성이 뭐야? 불가해. 안 돼. 저항하는 게. 개인이 사회에 저항하는 게 안 돼. 사회가 어마어마하거든. 그렇지? 맞는 얘기 됩니다.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지. 그러면 이거 개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개인에 더 중점이 있잖아요. 틀렸고요. 사회 문제의 발생의 원인을 사회는요. 사회 제도 또는 구조에서 찾습니다. 맞아요. 정답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고르면 됩니다. 쉬운 문제예요. 절대 안 틀리지? 공부한 학생은 안 틀려야 돼.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아주 잘 낸 문제입니다. 아주 잘. 그리고요. 네. 좀 비슷한 문제의 유형을 우리 연습했습니다. 어디? 수능 특강 138페이지에 1번 문항입니다. 1번 문항에서 봤던 자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평가 요소가 무엇인지 금방 찾아내야 됩니다. 사회적 소수자 선지라도 빨리 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볼게요. 각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0%야. 이 외국인 근로자가 사회적 소수자인가 보네. 전체의 10%야. 소수이기도 하네. 수적 열세이기도 하네요. 그러나 권력의 열세가 더 중요한 포인트죠. 이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차별받는 경험 여부를 조사했더니 대다수가 차별받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어요. 또한 내국인 경우처럼 이 외국인 근로자 안에서 여성이 더 심각하게 차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회적 소수자가 그냥 하나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로서의 사회적 소수자, 그 안에서 또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소수자로서 더 차별받는 모습. 그 다음에 여기 A민족과 B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B민족은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 경제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A민족으로부터 차별을 받아요. 지금 B민족이 사회적 소수자죠. 전체 인구의 70%야. 봐, 여기 10%고 여기 70%예요. 많아도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야. 그렇지. 왜? 권력의 열세죠. 대부분의 이 권력을 A민족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한편 을국에서는 종교에 따른 차별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B민족의 경우 사회적 소수자지 국교가 아닌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 요 안에서도 더 심각한 구조 똑같죠? 그렇지. 구조 똑같지. 그래서 B민족이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는데 그 안에서 또 타 종교를 믿는다고 더 차별을 받는다는 거야. 이게 포인트야. 공통적인 거.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가 아니지. 선지 보면서 하면 됩니다.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는 공통점이 아니에요. 얘는 수적으로 많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로 인한 역차별 문제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 수 있는 거지. 즉 외국인 근로자면서 여성, 비민족이면서 타종교 믿어. 그렇지. 정답 3번입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규정하는 기준은 가변적이지 않고 고정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외국인 근로자 본국에 가면 사회적 소수자 아닐 수 있거든. 그렇지? 틀렸고요. 사회적 소수자는 선천적 요인이 아닌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선천적 요인도 나옵니다. 어떤 민족이냐라고 하는 거. 그렇지? 여기 어떤 민족이냐라고 하는 건 선천적 요인이지.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종교를 믿는다라든가 하는 것들은 후천적 요인이죠. 따라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 모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좋은 문제다. 다음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이 9번 문제 제가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과탐이야? 과탐이야? 왜냐면 사회문화 여태 선지 3개인 거 나온 적 없었거든요. 선지 기억년 디귿 리을까지 나와야 되는데 선지 3개인 거야. 과탐이야? 과탐에서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자, 보면 문화 이해의 태도죠? 그렇죠? 쉬운 문제입니다.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 88페이지 6번 문제. 연계되어 있다고 했는데 뭐 문화 이해의 태도야 뭐 통합사회부터 공부했던 거니까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 문화를 연구하러 현지 조사를 떠난 A는 우연히 마을 장로들과 세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이제 어떤 종
가서 네. 햄릿은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아버지 대신 왕이 된 삼촌과 어머니의 결혼에 괴로워하던 햄릿이 아버지를 죽인 삼촌에게 복수하는 이야기래요. 그런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거야. 이 민족은. 여기는. 결혼하는 걸 당연시하고 아버지 복수하는 것을 직접 하는 것도 금지하는 여기족 사회에서는 햄릿의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자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A는 뭐라고 했냐면 보편적으로 통용될 것이라고 믿었던 햄릿에 대한 해석도 특정 문화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 이를 통해 타 문화,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반드시 나옵니다. 그 사회의 문화가 형성되는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는 문화의 태도. 그걸 뭐라고 해요? 그 상대방, 그 민족의 입장에서. 그렇지.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문화 상대주의. 자,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되는 거 고르라는 거야. 예. 첫 번째, 이웃나라에서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왜 지배적인지. 왜 나왔지? 그 사회 내부 논리 속에서. 이거잖아. 그렇지. 기억 맞아요. 두 번째,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는 우리 문화는 열등해. 서구 사회처럼 포크 나이프 해야 되는데 우리 열등해. 서구 사회 우월해. 이거 뭐예요? 사대주의.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시신을 화장하는 우리의 장례 문화와 비교할 때 시신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들판에 방치하는 이 부족의 관습은 너무 야만적이야. 우리와 비교할 때 쟤네 너무 야만적이야. 자문화 중심주의죠. 기억입니다. 기억. 1번입니다. 1번. 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10번 문제는 작년도 수능 문제랑 완전 닮아 있어요. 다만 작년도 수능 문제보다 쉬웠다. 그래서 풀만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6월 모의평가를 진짜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작년도 평가원 문제 쫙 다 풀어보고 그런 학생들은 아마 문제 굉장히 비슷한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작년도 수능 문제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각국의 T년 연령대별 상대적 평균임금, 상대적 평균임금이에요. 혼인 상태별, 성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즉, 기혼이냐 미혼이냐, 또 기혼에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별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연령대별 상대적 평균임금을 20대 기혼 남성 여성 평균임금을 100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 100이라고 했을 때 30대가 142라는 거야. 즉 100이라고 했을 때 42% 많다. 100이라고 했을 때 65% 많다. 이 얘기입니다. 200이라고 했을 때 65% 많다라고 하면 130만 원 많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T년에 기혼 20대 성별 여기 T년에 기혼 20대의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20이고 자 여기 있어요. 여기 기혼 20대 여기 20대의 격차가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격차는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면 돼요.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10이다. 여기 20이고 여기 10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대 기혼 여성의 평균 임금과 20대 미혼 남성의 평균 임금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여기 20대 기혼 여성하고 여기하고 임금이 같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20대 기혼 남성의 평균 임금이 $100라고 한다면 20대 미혼 여성의 자 여기를 100으로 했을 때 이 20대 미혼 여성의 임금은 얼마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 표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기혼 남성 20대가 100이 아니잖아. 근데 100이라고 했을 때 이 기혼 남성 30대는 얘랑 얼마나 차이가 나고 이걸 비교하기 쉽게 여길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도 여길 100이라고 했을 때라고 한 겁니다. 그래 놓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온 거냐면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사실 이 20대 남성과 여성, 기혼 남성과 여성, 미혼 남성과 여성의 그럼 임금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를 찾는 단서를 준 겁니다. 그래 놓고 여기 격차가 있어요. 자, 이 격차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된 대로 자 봐요. 남성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남성 평균 임금 100 빼기 여성 평균 임금 해가지고 이게 얼마라고 했어요? 격차 20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자 이거 지워주고요. 그럼 여성 평균 임금 얼마여야 돼? 80이어야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이 격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성 대비 격차가 80이다. 20만큼 난다 라고 하는 것은 남성 대비 80% 수준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100이면 여성은 실제로
80이고 여기가 200이면 16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는 겁니다. 남성 대비 80% 수준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놓고 여기 여성과 기혼 여성과 20대 기혼 여성과 20대 미혼 남성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80이라고 줄게요. 그래놓고 격차가 10하고 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격차가 10이라는 건 남성 대비 90% 수준이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남성 대비 90% 수준 얼마? 72만 원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식을 넣어서 여기 80이고 는 해가지고 10 해서 구하시면 70이 나오긴 하는데 자, 이 격차가 10이라는 건 남성 대비 90% 수준. 격차가 20이라고 하는 건 남성 대비 80% 수준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라고. 이제 하나하나 여기 시키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놨고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그래서 기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기억 뭐 물어봤어? 남자를 여기 어딨지? 남성을 100이라고, 기혼 남성 20대를 100이라고 했을 때 80% 수준이니까 80이고 그러면 여기 같다고 했으니까 80이고 여기에 90% 수준이니까 72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40대에서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자 40대에서 성별 임금 격차 지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대 기혼 한번 해볼게. 성별 임금 격차 지수 어떻게 해요? 남성 대비 남성 빼기 여성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자 40대 한번 기혼 가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100이라고 했을 때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100이라고 했을 때 165예요. 그러면 여성은 80이죠. 80에 20%가 늘어난 거야. 이해되죠? 100이면 120이고 80에 20%가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80에 20%면 16만큼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96이 된 거예요. 96이. 그러면 자 어떻게? 165분의 165 빼기 얼마? 96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40대 기혼의 성별 임금 격차 지수예요. 그러면 165분의 얼마냐면 이걸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69 곱하기 100입니다. 예, 100은 일단 안 써줄게요. 네. 그 다음에 미혼도 한번 해볼까요? 미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물론 80 대비 또 72 대비로 하셔도 되지만 이거나 아니면 100 대비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여기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남성을 100이라고 했을 때 145겠죠? 그러면 여성이 얼마예요? 90이죠. 그렇죠? 90에 55%가 증가한 것입니다. 90에 55% 증가하면 여기 숫자가 얼마가 되냐면 139.5입니다.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 여기 해볼게. 얼마? 145분의 얼마? 145 빼기 139.5 이렇게 하면 얼마냐면 145분의 5.5 이렇게 됩니다. 예, 5.5 맞을 거예요. 예, 맞아요. 예, 5.5입니다. 물론 곱하기 100 해야 돼요. 근데 할 필요 있어? 없어. 뭐가 더 크니까? 이때가 더 크니까. 따라서 40대 기혼의 성별 임금 격차 지수가 더 큽니다.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여러분 여기 80에서 45% 증가하고 여기 72에서 55% 증가하고 이렇게 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계산이. 그래서 남자 여기 100이라고 뒀을 때 이걸 똑같이 90% 수준, 90으로 맞춰놓고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139.5 이렇게 써놓은 거지. 이렇게. 네. 되셨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제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가볼게요. 50대 기혼 여성과 50대 기혼 여성과 50대 미혼 여성의 평균 임금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을까?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남성을 100이라고 쳤을 때 20대 여성이 80이에요. 자, 80에 얼마? 90% 수준입니다. 그쵸? 그래서 얼마야? 72가 된 거야. 그렇잖아, 여기. 100일 때 90이고요. 80에 90% 수준이야. 그런데 여기도 봐요. 여기도 80이고요. 80에 얼마? 격차가 10만큼 났으니까 90% 수준 70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70이고 여기도 72입니다. 100으로 출발했을 때 같습니다. 200으로 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상대적 임금 비율은 계속 유지되니까. 따라서 72 같은 셈이 되는 거야.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됩니다. 물론 고난도예요. 물론 고난도지만 작년도 수능 문제에 비하면 훨씬 쉬워진 거죠. 그리고 산수 같은 게 약간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볼게요.
자, 이제 뭐냐면 기혼 남성 40대와 50대의 평균 임금 차이 한번 해볼까요? 40대와 50대의 평균 임금 차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미혼 남성 30대와 40대의 평균 임금 차이. 이렇게 보기에는 어때요? 100이라고 했을 때 165, 170이니까 5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여기 100이라고 쳤을 때 140, 145니까 5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쭉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00이라고 해서 여기 5만큼 차이가 나지만 여기는 실제로 어때? 여길 100이라고 했을 때 얘 80이잖아요. 80의 40%만큼 커진 겁니다. 따라서 80의 40%, 84, 32만큼 커진 거예요. 따라서 112가 되는 것이고 45%만큼 커진 거예요. 그럼 116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차이가? 그렇죠. 여기가 5면 여기가 4입니다. 달라요. 그렇죠? 따라서 틀렸다. 자, 마지막 선지입니다. 미혼의 경우, 자 여기 미혼입니다. 미혼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남성 평균 임금이 여성 평균 임금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80, 72로 놓고 해도 되지만 지금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남성은 계산하지 말자고. 여길 100이라고 뒀을 때 여성 얼마? 90이라고 두면 되죠. 그렇죠? 100이라고 했을 때 왜냐면 격차가 10만큼 났으니까 90% 수준이야. 100이라고 했을 때 90입니다. 남성이 더 많아요. 그렇죠? 여기 140 됐습니다. 예, 90에 얼마? 40% 많고 올라간 거예요. 따라서 얼마야? 90에 40%, 94, 36만큼 올라갔으니까 126인가? 그쵸? 따라서 여기 126이고 140이니까 남성이 많아요. 그쵸? 여기 145고 139.5니까 남성이 많아요. 모두 남성이 많은가? 아니야.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30이죠. 그쵸? 여기 150입니다. 90에 50%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45만큼 증가해서 여기 135가 된 거지. 따라서 이때는 어때? 그렇지.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모든 연령에서 남성 평균 임금이 높다라고 하는 건 틀린 얘기가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쉽다고 했지만 표 문제는 완전 쉽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세히 꼼꼼히 설명했습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각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 해보기에서 고른 것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왜? 여기 봐봐. 조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피라미드형이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여기가 하지. 그치? 이거 중이지. 이거 상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상보다는 중이, 중보다는 하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그냥 여기다 이렇게 써주자고 그냥. 예. 그래서 조부모, 부모, 자녀. 그래서 상, 중, 하. 상이 뭐예요? B, A,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 20, 그 다음에 70. 뭐예요? 피라미드형. 딱 맞죠? 그쵸? 이대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야? 50. 그쵸? 중이 50. 그 다음에 C가 30. 그 다음에 상이 20. 요런 형태네. 그렇지. 그 다음에 자녀 세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C가 50이에요. C가 50. 그 다음에 A가 20. 중이 2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이 가장 적은. 모래시계의 형.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합니다. 조부모 세대의 하층. 여기 있어요. 하층 인구는 상층 인구의 아니지? 2배 아니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상층 인구는 조부모, 부모, 자녀 세대로 갈수록 증가한다. 조부모, 부모, 자녀 세대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각 세대의 인구는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100, 100, 100 이렇게 해서 주면 맞죠?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조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에 비해서 다이아몬드형이니까 사회통합에 유리합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 다이아몬드형, 자녀 세대 모래시계.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 정답은 니은 니을 해서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 12번 문제도 연계 문제입니다. 연계 문제 55페이지 5번 문제. 네, 연계되어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보려면 얼른 선지부터 쭉 가서 봐야 돼. 네, 선지 가서 쭉 보니까 사회 집단. 집단 여기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회와 역할, 사회와 역할 행동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회 집단은 여기 선지 하나 정도로 나온 거야. 대폭 축소가 되었다.
청소년 시절 K-팝에 매료되었던 외국인 갑은 한국으로 유학을 결심하고요. 어느 대학교 조선공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졸업 후 대기업인 어떤 조선에 취직을 했어요. 어릴 적부터 동경하던 항공비 정비사가 되기 위해서 2년 만에 퇴사를 한 거예요. 와, 대단하다. 이후 항공사에 입사한 갑은 항공기 정비 업무에 필요한 사내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항공기 정비 업무와 기술 교육을 맡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조선공학과는 2차 집단이자, 맞아요. 2차 집단이죠. 전문적인 사회화의 내용을 하니까 전문적인 사회화의 내용이 아니라 그건 2차적 사회화 기관이죠. 저도 이런다니까요. 2차 집단은 뭐예요? 간접 접촉, 수단적 만남입니다. 공부하려고 만나는 거니까 2차 집단이 맞죠? 그런데 대학교의 학과가 비공식 조직이야? 아닌 거 알잖아요.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취미나 관심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형성돼야 돼. 사내 무슨 동호회. 틀린 거지. 두 번째, 그만뒀어. 예, 여기 자진 퇴사했어요. 이게 무슨 제재야? 이게 무슨 제재야? 당연히 아니고요. 시옷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정비 업무에 필요한 사내 교육 과정을 수료했어요. 이거 어디서? 회사 내에서 항공기 정비에 관한 걸 한 거야. 이게 무슨 1차적 사회화 기관에서 해요. 기초적인 사회화의 내용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한 게 아니죠. 틀렸고요. 기업과 미음은 모두 성취지위이다. 우리 이거 했습니다. 청소년 뭐라고 했어요? 귀속지위입니다. 자연스럽게 획득한 것으로서 노인이나 청소년 귀속주의다. 강조해서 얘기했었습니다. 틀렸고 정답은 그럼 5번 되겠네. 니은, 대학교, 리을, 어딨어 리을 어딨어 리을이 왜 안 찾아져? 조선, 회사. 학교, 회사. 학교는 회사와 달리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죠. 그렇죠? 교육기관이잖아요. 사회화를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거잖아. 정답은 5번. 안 틀릴 거지. 그렇지? 제가 이번에 풀면서 좋았던 문제는 13번 문제나 8번 문제 같은 거였어.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주제였는데 평가 요소인데 제시문이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바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뭐 없는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럴 때 얼른 선지 가서 보라고 말씀드렸죠. 선지를 딱 가서 보니까 하위문화, 반문화, 주류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하위문화 살펴보는 거 중요한 평가 요소였습니다. 반드시 단서가 나와 있어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1945년 이후 2차 세계대전이죠. 침략국이자 패전국인 독일이 취한 태도는 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회는 전쟁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한 공적 의례도 하지 않았어. 그거 없었던 일이야. 막 이런 것처럼 했나 봐요. 전쟁의 상처가 생생하게 남아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1950년대에도 지속된 침묵의 연합이라고 하는 사회 전반적인 풍토. 자, 이렇게 침묵의 연합만 보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얘가 평가 요소가 뭔지 모르고 읽으면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먼저 읽었잖아. 하위문화, 주류문화. 하위문화는 그들끼리 누리는 거, 주류문화는 전체적으로 사회 지배적으로 누리는 거. 자, 봐. 사회 전반적인 풍토였다고 하잖아. 따라서 여러분 기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류문화야. 전체 문화.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균열이 생긴 결정적인 계기는 이 전쟁 이후의 세대의 등장이에요.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학생 봉기는 전쟁 희생자로 자신들을 포장해온 부모 세대를 맹렬히 비난해. 이전 세대를 비난해요. 그러면서 전쟁에 대한 죄의식의 부재를 공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왔어요. 전쟁에 대해서 일으켰고 패전했고 했는데 그걸 망각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이 죄의식의 부재를 왜 이 잘못했다고 사죄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이걸 공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였대요. 그래서 전쟁의 기억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벌어진 거죠. 투쟁의 양상을 띠면서 심화된 거예요. 당시 젊은 세대가 공유했던 집합적 죄의식은 그래서 기존 세대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그건 틀렸어 라고 주장한 거잖아요. 주류 문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니은. 이 당시 젊은 세대가 공유했던 집합적 죄의식. 그래서 반문화적 성격도 가졌고요. 왜냐하면 저항했잖아요. 세대 문화로서, 하위 문화로서. 이게 가장 넓은 개념이죠. 그렇죠? 예. 하위 문화로서 세대, 이 젊은 세대가 공유했고 반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1970년대 접어들면서는 공적 의뢰를 중심으로 서사가 되고 대중문화의 소재로 빈번히 사용되는 등, 자, 이제 봐요. 이제 뭐야? 독일 사회의 지배적인 기억 문화가 되었다. 전반적으로 퍼진 거지. 이 반문화가 뭐? 전체 문화, 주류 문화가 된 겁니다. 이런 논리 구조 속에서 보셔야 돼요. 그냥 읽으면 몰라. 뭐 물어보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선지부터 가서 체크하는 거 완전 중요하다. 그리고 굉장히 하위 문화, 반문화를 이렇게 내다니. 예, 제일 좋았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독일 사회에서 기억은 뭐야? 주류 문화야. 그 다음에 1960년대 후반 독일 사회에서 니은은 반문화의 성격을 띈다. 그렇지. 저항했잖아. 왜 침묵으로 일관하느냐고. 갈등의 양상까지 빚어졌고요.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이게 지역 문화야? 젊은 세대가 공유했던 이라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역 문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지배적인 가치에 도전하는 문화가, 이 반문화가 주류 문화로 변신한 거.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아주 좋아요. 네, 좋습니다.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탈이론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탈이론이라고 나왔으니까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지. 폐가의 유리창을 깨고 지붕을 오르는 행위는 아이들에게 일종의 놀이에 불과했는데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거야. 처음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아이들을 점차 구제불능이라고 뭐 규정했어요. 이게 뭐야? 낙인. 이런 사회적 평가를 애들이 받아들여. 나는 구제불능인 애구나. 점점 더 심각함. 이게 2차적 비행이지. 뭘까요? 그렇지? A 낙인 이론입니다. A 낙인 이론. 그대로 나왔어요. 낙인 이론에 대한 이론 전개가 그대로 나왔고요. 법을 어기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의 차이는 타고난 소질보다는 그들의 배워온. 끝났습니다. 범죄가 적은 지역에서 성장한 사람은 법 위반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를 갖는데 범죄가 많은 슬럼 지역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법 위반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배운다. 학습한다는 거죠. 뭐예요? 차별 교제 이론 되겠습니다. 그럼 C가 머튼의 아노미론이겠네. 읽어볼게요. 물질적 성공에 대한 문화적 강조는 가능하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필요하다면 잘못된 방법으로라도 그 목표를 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야. 너무 물질적 성공을 하고 싶으니까 가능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만 안 되면 편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된다는 거야. 따라서 성공 목표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규칙에 대한 감정적 지지를 훼손하고 규칙 안 지켜도 편법을 해야지. 제도적 규제의 효과적인 작용을 방해한다. 이거죠. 목표, 수단, 불일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A가 뭐야? 낙인 이론. 대책 뭐야? 낙인을 신중히 하자. 그쵸? 1번 정답입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 다음에 자, 요거. 차별적인 제재. 이거 누구 거야? 차별적인 제재. 차별 교제 이론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지. 누구 거야? 낙인 이론 겁니다. 따라서 같은 어떤 일탈 행동에 대해서도 낙인 찍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별 대우. 일탈 이론 겁니다. 그 다음에 C는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합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건 낙인 이론이야. 틀렸고요. A는 B와 달리 개인과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자가 되어가는 과정. A는 B와 달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B, 차별적 교제 이론도 어때요? 낙인 이론과 마찬가지로 둘 다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하지. 그치?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C와 달리 범죄 예방을 위해서 소외계층에게 더 나은 취업 기회. 이게 뭐죠? 수단을 제공하자. 어디? C, 머튼의 아노미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소외계층의 경우는 물질적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더 미비한 거야. 그래서 그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론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하시면 되죠. 네.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어려웠나? 15번 문제 괜찮지 않았나? 이게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좀 변했어요. 예, 이게 이제 변화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의해서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얘가 무슨 문제인데? 선지 봐봐. 상호부조의 원리, 막 이렇게 이거 보면, 이 표는요. 예전에 이 가족제도 나왔을 때 나왔던 1인 가구, 부부 가구하고 나왔던 것인데 이건 물론 틀린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 함정이 있긴 있어요. 상대적 빈곤율.
빈곤율하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가 합쳐져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함정도 하나 있고. 틀린 학생들 여기서 좀 틀렸을 거야. 자, 이건 비율이나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함정이 있는 거지. 자, 갑국은 정부 예산만을 재원으로 하는, 이건 아니죠? 저기 연계 문제. 각국은 정부 예산만을 재원으로 하는, 이것도 힌트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선별해서요. 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우리나라와 연금제도와 같은 기억연금제도. 이게 뭐냐면 기초연금제도로 보여지고요.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입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정부가 예산을 대.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 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뭐다?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 우리나라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공공부조에 해당됩니다. 연금 지급액을 놓고 A안과 B안 검토 중인데요. 이 연금제도 시행 전에 상대적 빈곤율을 연금제도 시행 전에 상대적 빈곤율은 이제 제도 시행 전에 이제 50%, 40%씩 되네요. 가구 형태에 따라서 이랬는데 A 또는 B안을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상대적 빈곤율 이제 나와 있어요. 이제 A안 시행하거나 B안 시행하면 이제 빈곤율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예, 이게 나와 있습니다. 제도 시행 전후의 상대적 빈곤율은 현재 시점의 노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일단 쉬운 선지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공공부조야. 공공이 도울부 도울조야. 이게 무슨 상호부조야, 상호부조. 상호부조는 뭐죠?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특징인 거잖아. 틀렸고요. 이게 뭐 현재 형편이 어려운 노인 가구를 구제하기 위한 거야. 따라서 사전 예방적이 아니라 현재 어려운 계층을 구제하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가보도록 할게요. A안 시행 전후에 상대적 빈곤 가구 수의 차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 자, A안 시행 전후에 상대적 빈곤 가구 수 얼마였어요? 100만 가구 중에서 50%니까 50만 가구였네. 50만 가구였는데 이제 A안 시행하고 나니까 얼마가 됐어요? 100만 가구의 25%니까 25만 가구가 됐네요. 그래서 차이가 얼마만큼 나요? 차이를 계산하면 25만 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부부가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진짜 산수예요. 200만 가구에 얼마? 40%니까 80만 가구였던 거야. 그런데 제도 A안 시행하고 난 다음에는 200만 가구에 20%, 40만 가구가 됐습니다. 따라서 차이가 얼만큼 돼요? 40만 만큼 납니다. 따라서 1인 가구가 부부 가구보다 적다. 그렇죠. 얘는 25만 만큼 나고 얘는 40만이니까. 그렇죠. 디귿 맞습니다. 그리고 리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볼게요. 리을.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부부가구 인구는 A안을 시행할 경우가 B안을 시행할 경우보다 10만 명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부부가구죠. 그쵸? 200만 가구 중에서 A안을 시행하면 상대적 빈곤가구 얼마예요? 40만 가구입니다. 그쵸? B안을 시행하면 얼마가 돼요? 200만 가구 중에서 15%니까 30만 가구입니다. 따라서 10만 명 많다. 맞아요? 제가 읽으면서 버벅거렸지. 왜 그래? 그렇지. 이거 진짜 가족제도가 사회문화에서 원래 단원에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많이 나온 함정 유형이었어요. 그때 이 기출문제 풀 때는 여러분 절대 안 틀렸을 겁니다. 왜? 자, 지금 이게 뭐예요? 부부 가구 200만 가구 중에 20% 40만 가구가 빈곤 가구, 상대적 빈곤 가구이고 15% 비안하면 30만 가구가 상대적 빈곤 가구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 뭐 물어봤어요? 부부 가구 인구를 물어봤습니다. 가구 수는 10만 가구 많지. 10만 가구. 이 A안을 시행할 때가 B안을 시행할 때보다 10만 가구 많은 거지. 명이 아닌 거지. 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한 가구에 몇 명씩 있어? 2명씩 있지. 부부가 있으면 2명씩. 왜 2명씩 있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는 얼마야? 80만. 여기는 얼마야? 60만이에요. 따라서 얼마? 20만 명 많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정이야, 함정. 함정이다. 예. 이런 거, 이거 인구야, 인구. 이럴 때 틀리는 거야. 이럴 때. 틀려도 괜찮아. 이제 다음에 안 틀리거든요. 예. 자, 이제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 볼 건데요. 16번 문제 안 틀릴 거죠? 그렇죠. 예.
보겠습니다. 5단원에서 맨날 나오는 사회 변동의 방향을 보는 관점입니다. 뭐 아니면 뭐야? 진화론 아니면 순환론이야. 문제 풀어볼게요. 야만 시대에서 문명 시대로의 전개 과정 끝났어. 네, 처음에 나오면서 때. 야만에서 문명으로. 이게 뭐죠? 진화잖아. 다음과 같다. 초기 야만 시대는 별다른 지식이나 기술이 없었어. 중기 야만 시대는 불의 발견. 후기 야만 시대에는 활과 창의 발명 및 수렵 경제를 특징으로 하다가 야만과 미개 시대의 경계선은 토기의 발명. 초기 미개 시대. 그러니까 야만에서 미개에서, 그러니까 여기 미개가 있네요. 가운데 미개에서 문명으로 이제 나아갔나 봐요. 네, 그런 순서네요. 초기 미개 시대에는 토기 사용, 식량 저장과 재산 축적이 이루어졌고, 중기 미개 시대에는 뭐 이랬고, 후기 미개 시대에는 뭐 이렇게 됐대요. 그리고 문자의 발명과 더불어 마침내 문명 시대로 됐대. 자, 요거예요. 야만 시대에서 미개 시대를 거쳐 문명 시대로의 전개 과정을 그냥 자세히 이렇게 쭉 해준 겁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동되고 있어? 문명으로 나아가고 있어. 진화론. 틀리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공부했으면. 문제 풀어봅니다. 기억. 운명론 쪽 누구 거예요? 그렇지. 순환론이지. 왜 운명론 쪽이야?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언젠가 죽게 되어 있어. 이게 순환론이잖아요. 발전하다 보면 죽게 되어 있어. 이거 순환론이잖아요. 얘는 계속 발전하는 거거든. 따라서 틀렸고요.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인 반복. 순환론이 그렇잖아. 흥망성쇠.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은 순환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많이 나왔던 선지입니다.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사회는 그렇지.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야만에서 문명으로,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이렇게 가는 걸 진화다. 맞아요. 그 다음에 사회의 변동이 항상 진보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을 받죠. 그렇죠? 긴 역사 속에서 보면 퇴보 멸망하기도 하는데 그걸 설명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그런 비판을 받는다. 정답은 디귿 리을에서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17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이거 안 틀릴 거죠. 그렇죠? 자, 밑줄 긋은 거 보자마자 뭔 거 알았어요? 마지막 단원에 사회운동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란다. 읽어볼게. 1920년대 계몽운동은 서울의 학생과 청년 지식인, 문화단체 및 동경 유학생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학생들은 야학을 개설해서 문맹 퇴치운동을 벌였고요. 농촌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도 했대. 이러한 민중계몽운동은 이후 독립운동에 기여했고요. 또 1960년대 후반 생태보호운동에서 출발한 미국의 환경수호단은 환경보호법 제정 및 친환경 정책 촉구 등 일련의 환경운동 추진해왔고 2000년대 초에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 및 디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자 환경수호단의 수많은 회원이 엄청난 양의 항의 이메일을 이메일과 팩스를 백악관에 보내가지고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답니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은 일반 시민이 아닌 국가가 있어? 서울의 학생, 청년 지식인, 문화단체 및 동경 유학생들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답이 2번이죠. 그렇지. 이거 뭐야.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잖아. 그렇지. 따라서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 및 디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게 뭐겠어요? 뭔가 산업 분야에서 그냥 좀 이렇게 늘어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을 수도 있죠. 예.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있으니까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사회 변화에 저항하고 과거 질서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특정 집단의 구성원의 삶의 질, 여러분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특정 집단 구성원을 위해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기억, 니은 모두 사회체제의 전면적인 변혁, 그렇지 않죠. 혁명적이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고르면 되고 안 틀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제가 이거 16번 문제는 162페이지 1번 문제, 연계 문제였어요. 제가 연계 문제 요거 하나 표시 안 해드렸네요. 다시 16번 문제는 162페이지 1번 문제.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170페이지, 수특 170페이지 2번 문제인데 진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예. 물론 그 문제 안 풀어도 여기 사회 어디죠? 이거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비교하는 거. 이거는 뭐 절대로 안 틀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보사회 특징 외우지 않아도 그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사회 변동 속도가 나왔습니다. 너무 쉬워요. 뭐가 빨라? 그치, 정보사회가 훨씬 빠릅니다. 따라서 여기 B가 정보사회가 되고요. A가 뭐지?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주 쉬운 분류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에는 뭐가 들어가? A, 산업사회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산업사회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안 틀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는 B에 비해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작다. 정답 1번이네. 바로 나왔네. 그렇죠.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높은 거 어디의 특징이에요? 정보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바로 나오고요. 절대 틀려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A에 비해서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높죠. 그렇죠? 자, 여기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특징 비교할 때 여러분 2단원에서 뭐? 그렇지. 2단원에서 산업사회 관료제 그리고 정보사회 뭐죠? 탈관료제. 이것도 연결해서 나오잖아. 그래서 관료제는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어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의사결정 권한이 분권화, 탈관료제는 분권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이것도. 자, 관료제 왜 등장했어? 산업사회 관료제 왜 등장했어요? 산업혁명으로. 공장제 기계공업. 그렇지. 그래서 대량 생산. 여기 대량 생산 연결시켜야 됩니다. 산업사회, 산업혁명, 공장제 기계공업, 대량 생산. 이거 연결시켜야 돼요. 따라서 대량 생산은 누구 거? 대량 생산은 A. 그렇지. 산업사회 거. 그 다음에 소량 생산 다품종 누구 거? B. 정보사회 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외우는 부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쉽죠. 네. 정보사회가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거고 자본과 노동은 산업사회죠.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자본과 노동이 되는 건 산업사회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여기 산업사회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의 명확성 정도. 자, 이거 어디에서? 이거 봐.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이거 뭐 어디에서 나왔냐면 지금 이거 5단원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선지 2단원 관료제, 탈관료제 관련해서 또 3단원의 대중매체의 특징. 여기 1방향성 대중매체. 그 다음에 정보사회는요. 쌍방향성 대중매체. 쌍방향 대중매체가 뭐예요? 인터넷, SNS 이런 거. 누구나 유튜버 될 수 있잖아. 누구나 정보 생산자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구분의 명확성 정도는 어디에서 커? 산업사에서. 정보 생산자와 전문가 집단. 여기. 일방향성 이제 TV, 라디오, 신문. 그래서 구분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정보사에서는요. 누구나 정보 생산자가 될 수 있어서 구분의 모호, 구분이 모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명확성 정도 더 높아요. 들어가면 돼. 근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묻는 거야? 그렇지. 얼른 선지 가보라는 거야. 자, 얼른 선지나 이런 데 딱 가서 보면 문화 변동 요인, 그렇지. 뭐 다양성, 강제적 문화 변동 막 이렇게 나오네요.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국을 대표하는 이 동그라미 음악은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멜로디야 악기에서 출발을 했대요. 이후 이민자들에 의해서 들어온 다양한 음악과 악기들을 받아들여서 자, 여기 나와 있어. 고유한 요소와 원래 있었던 요소와 외래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진 독특한 음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융합이잖아요, 융합. 내부 요소와 외부 요소가 만나서 새로운 제3회. 근데 이민자들에 의해서 뭔가 직접 들어온 문화 요소가 합해져서 그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네모족은 비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비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죠? 직접입니다. 직접. 거주지가 재배치되고요. 심지어 아이들은 비국 사람들의 가정에 입양되어서
예, 비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네모족이 입양돼요. 비국의 언어와 복식을 따라야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이야? 아니지, 그치? 강제적이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족의 보유한 문화는 소멸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지? 동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서가 바로바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에서는 가와 달리 기존의 문화와 외래 문화가 결합되어 새로운 문화가 나타났어. 갑부터 봐야 되는구나. 교사. 문화변동 사례를 읽고 탐구한 내용을 발표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가나 모두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변동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결합했고 비국의 지배를 받았고. 맞아요. 예, 가 맞습니다. 갑 맞고요. 갑은 맞는 얘기했어. 갑 맞았다. 을은 나에서는 가와 달리 기존의 문화와 외래 문화와 결합해서 새로운 문화였어. 그건 가에서 나타났죠. 그러니까 을이 틀렸습니다. 을은 틀렸어. 을은 아니야. 그리고 병이 빈칸인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옳게 말했대요. 따라서 병이 옳은 얘기를 해야 돼요. 병이 맞는 얘기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병이 말한 거에 들어가는 게 기억이죠. 기억이 옳은 얘기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의 문화변동 요인은 뭐예요? 예, 직접 전파되어서 온 거죠. 그래서 문화변동의 결과 문화융합이 나타난 거지. 자극전파 없습니다. 가에서는 나와 달리 어디 상실됐어? 여기 안에 고유한 요소도 들어가 있잖아.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나에서는 가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이 증진돼 소멸되었는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 틀렸습니다. 나에서는 가와 달리 그렇지 강제적 따라야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 4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가는 건 맞는 얘기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나의 문화변동용 간접전파 아니죠. 지배를 통해서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맞는 얘기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요. 이거 연계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연계 문제 신기해요. 수능 특강 문제가 아니라 이 수능 특강 안에도 기출 문제가 있잖아. 2023 6월 모의평가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175페이지 4번. 175페이지 4번이 작년 6월 모의평가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요. 작년 수능 문제랑 더 닮아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각국의 T 플러스 50년의 총 인구는 T년의 2배이고 T 플러스 100년의 총 인구는 T년의 1.5배이다. 작년 수능과 매우 닮아 있는데 자, 이건 항상 뭐 구하면 되는 거야? G, T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 T 플러스 100년 이렇게 할 거고요. 0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65세 이상. 여기서도 함정 하나가 있어요. 함정 하나에 빠지면 이제 틀릴 수도 있지만 자, 여기 100명이라고 쳤을 때 전체 인구 어때요? 2배 됐다. 200명이라고 하시면 되고 또 여기 대비해서 1.5배다. 150명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총 인구 중 부양인구 비율은 T년과 T 플러스 50년의 총 인구 중 부양인구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각각 40%래요. 여기에 40%, 100에 40이니까 여기 40이고요. 이 200에 40이니까 여기 80이네. 그렇지. 그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100년은 요거의 30%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냐면 45%입니다. 아니 45%래. 45입니다. 예, 여기가 비율로 치면 30. 예, 여기 비율로 치면 40. 이거 비율 이렇게 써줄게요. 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볼게요. T 플러스 50년에 노년부양비는 75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년부양비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네,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입니다. 이게 75래요. 그러면 이걸 100이라고 쳤을 때 곱하기 100 하면 이게 75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 지워져서 여기가 75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쓸게요. 다시 쓰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100일 때 여기가 75명이야.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몇 대 몇이에요? 4대 3이죠. 4대 3. 그러면 여기가 80이면 얼마예요? 60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이 60이니까 여기 30%가 되는 거네. 비율로 치면. 그럼 여기도 얼마야? 남은 거 60이네. 그렇죠? 그래야 200하고 맞춰지니까 여기 30% 이렇게 되네요. 비율 노란색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자, 했고요. 자, 이 부양비는 75로 T년의 3배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T 플러스 50년의 노년 부양비는 T년의 3배이고 라고 해서 여기 60이니까 여기 20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틀려버리는 거야. 노년 인구가 3배가 아니야. 뭐야? 노년 부양비가 3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T년의 노년부양비는 얼마라는 거야? 25인 거죠. 여기가 25에서 3배에서 75 됐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쵸? 그렇다면 자, T년은 노년부양비가 25래. 그럼 여기 100이라고 쳤을 때 여기 25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가 얼마여야 돼? 자, 봐봐. 4대 4대 1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가 40이면 여기가 10인 거지. 되셨죠? 그럼 여기가 얼마야? 5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T 플러스 100년의 노령화 지수는 자, 여러분 노령화 지수가 뭡니까? 이거 계속 상대적인 비만 찾으시면 돼요. 하도 많이 풀어서 노령화 지수 압니다. 0에서 14세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입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250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100이라고 쳤을 때 여기가 250인 거야. 그래서 곱하기 100 해서 여기 지워지니까 250하고 나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얼마 대 얼마? 2대 5로 나눠 갖는다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 150에서 45를 뺀 나머지 얼마? 105를 2대 5로 나눠 갖는 거예요. 7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러면 15가 나오고요. 15를 2대 5로 나눠 갔습니다. 여기가 얼마? 30. 여기가 얼마? 나머지가 얼마지? 75. 그렇지, 75. 그래서 비율로 따져서 보시면 여기는 30이니까 몇 퍼센트? 20%. 이거 20% 하면 30 나오니까. 그럼 여기 50% 하면 75.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다 풀어진 것이죠. 예, 단서가 다 있었고요. 작년도 문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 플러스 50년 총 부양비는 T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총 부양비 어떻게 구하면 돼요? 총 부양비 40 대비, 그치? 요거 두 개 더한 거 60 이거잖아요. 여기도요. 얼마? 80 대비 이거 더한 거 120. 이거 얼마죠? 2분의 3. 이것도 2분의 3.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같잖아. 같아요. 물론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해야 되지만. 그래서 같다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50년의 노령화 지수는 자, 노령화 지수 해볼까요? T 플러스 50년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해요? 0에서 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에 비해요. 자, 여기 해보니까 얼마야? 1이야. 여기는 얼마야? 5분의 1이야. 따라서 여기는 여기에 5배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5해야 1 나오는 거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50년의 부양인구는 T 플러스 50년의 부양인구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T 플러스 50년의 부양인구는 T년에 비해서 여기에 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했어요? 인구. 자, 원래 40이었는데 40에서 80으로 40만큼 그렇지 40만큼 증가했어요. 곱하기 100입니다. 따라서 몇 퍼센트? 100% 증가한 겁니다. 틀린 거죠. 그쵸?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표문제 연습한 학생들은 이번에 괜찮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T 플러스 100년의 유소년 인구는 T년보다 많고 자, 여기 인구입니다. 이 흰색으로 한 게 인구예요. T 플러스 100년의 유소년 인구가 T년보다 안 많은데? 여기보다도 적고 여기보다도 적습니다. 들렸죠? 그 다음에 T년, T 플러스 50년, T 플러스 100년 중 유소년 부양비는 자, 유소년 부양비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여기 요거 대비 요거 대비 요거 대비 요거 곱하기 100입니다. 언제가 제일 커요? T년이 제일 크잖아. 왜? 분자가 더 크니까 40분의 50이고 여긴 80분의 60이고 45분의 30이니까 T년이 제일 큰데?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가 제일 커요? 예, T년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제가 물론 서두에 쉬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표문제를 풀면서는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 표문제는 역시나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의평가니까 틀려도 돼. 대신 여러 번 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수능 완성해서 또 열심히 보는 거예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화이팅!